네,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선혜입니다. 올해 ETF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았다. ETF 시장이 뜨거웠다. 많이 또 느끼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숫자로 좀 찾아봤습니다. ETF 시장이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ETF 시장 규모를 봤을 때 173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291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 ETF 시장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 그 AUM이라고 하죠. 네. 순자산 총액이 1년 만에 173조 정도 규모에서 291조가 됐다. 굉장히 많이 좀 늘었던 것 같은데 좀 체감하세요. 올해 시장이 어땠던 거예요? 올해를 복귀해 보면 네. 사실 연초만 해도 중국의 딥시크 사태 때문에 한국이고 미국이 이제 증시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조금은 저희 회사도 약간은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한 70% 정도 확대가 됐다. 규모로는 이 정도 규모인데 코스피 딱 보면은 한 70% 올랐더라고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간 거라고 보면 되나요? 뭐 그 이상도 그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뜨거웠다. 왜 이렇게 좀 좋았다,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 이랬던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올해 지금 네. 연말로 놓고 보면 뭐 네.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상당폭 오른 게 맞습니다만 그 과정이 이렇게 예쁜 45도 우상향이 아니었죠. 연초에는 딥시크 사태 때문에 급락도 있었고 중간중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주가는 오르는데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자니 그 변동성이 너무 부담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ETF나 뭐 공모펀드 이런 걸로 조금 대응을 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뭐 딥시크 1월에 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1월 그 초기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1, 그렇죠. 2월에는 정말 힘들었었죠. 네, 그렇죠. 네. 요걸 이제 1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큰 줄기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AI 중심으로 어쨌든 올해도 시장이 좀 올랐다. 뭐 반도체도 있었고 그 세부적인 줄기는 좀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AI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AI 버블 아니야? 또 우려로 좀 빠졌다가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도 다시 AI다. 다시 시장이 오르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좀 반복됐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도 이 AI 산업이 가장 주된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이 AI가 진짜 버블인가. 이제 하도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체감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게 좀 덜 민감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게 버블인가 이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번 이거는 이제 저희 목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목차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1번은 방금 질문 주셨던 미국 증시 정말 AI 버블인가 아닌가. 그리고 2번은 이제 2026년에도 제가 AI 산업이 가장 주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AI 산업 내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저희는 ASIC, 주문형 반도체를 꼽고 있고요. 3번, AI가 전기 없이 혼자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력 산업도 AI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인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온사이트 파워, 현장 발전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1, 2, 3번 차례대로 설명드릴 텐데 방금 질문 주셨던 미국 증시 AI 버블인가 아닌가? 지금 보이시는 장표에 제가 써놨죠. 아직 AI 버블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 자체가 거품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AI 버블이 형성되려는 전조 현상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주가적인 특히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버블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역시 완화적 스탠스에 있기 때문에 아직 버블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붕괴를 논할 단계도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 얘기를 하면 이게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냐 마냐, 터지냐 마냐 뭐 이런 건데 버블 자체가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버블 자체가 생기질 않았는데 어떻게 터질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닷컴 버블과 비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장표에 그 비교가 나와 있네요. 네. 네. 한번 저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파란색 선은 닷컴 버블,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나스닥 지수를 나타낸 것이고,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나스닥 지수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저희는 23년 상반기에 GPT-4가 출시되면서 이 AI 버블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서 23년부터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보시면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대충 한 6배 넘게 오르고 2000년에 반토막 납니다. 엄청난 사이클이었죠.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아직 닷컴 버블 때 비하면 한참 더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닷컴 버블 때 나타났던 현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닷컴 버블 후반기에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 잔파도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별로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탐욕에 물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자 그리고 알고리즘 투자자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에 미국이고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레버리지를 세게 쓰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 그래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세로축이 0, 800 이렇게 돼 있고 가로축이 1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700에서 800선 사이로 지금 와 있다 위치가 네. AI 사이클이. 그럼 요거에 남아 있는 일수가 좀 많고 세로축도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닷컴 버블기가 95년부터 2000년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95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나스닥 지수를 비교하기 쉽게 그 각 버블기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100으로 환산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AI 버블기가 닷컴 버블기보다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AI 버블기가 23년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닷컴 버블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직 한 중반 정도 와 있나?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단순 주가만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의 거의 뭐 상징과도 같은 기업 얘기도 지금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앞선 장표에서도 넷스케이프 얘기도 나왔었고 뒤에 보면은 시스코 시스템즈 얘기도 나오는데 거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요것과 또 비교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도 궁금해요. 네. 방금 전에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각 버블기의 대장주라고 불렸던 것들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요 파란색 선은 닷컴 버블기의 시스코의 주가입니다. 시스코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죠. 닷컴 버블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이고 이 빨간색 선은 이제 AI 버블기의 지금 대장주인 엔비디아인데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닷컴 버블기 시스코보다 훨씬 좀 빠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최근 5년간 한 12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버블인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1200%라는 숫자가 아마 주식하시면서 네 자릿수 수익률을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저는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것은 버블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앵커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어떤 종목의 주가가 지난 5년간 10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의 이익이 지난 5년간 30배 증가했다고 하면 아, 이게 과연 많이 버블일까?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증시랑 종목의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주가가 몇 퍼센트가 올랐다가 아니고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기의 대장주인 시스코와 AI 버블기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 배수를 한번 똑같이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기에 시스코의 향후 12개월 PER이 2000년에 100배가 넘어갔었어요. 여기서 용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PER 배수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후 12개월 예상 PER이라는 것은 미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 PER을 나타낸 건데요. 네. 보시면 2000년에 시스코 PER이 100배가 넘어갔으면 누가 봐도 사실 비싸 보이죠?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선을 보실게요. 이 빨간색 선은 지금 엔비디아의 12개월 예상 PER인데 보시면 지금 최근 기준으로 한 24배, 25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2023년 이후 거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늘려서 봐도 엔비디아의 현재 PER 배수는 지난 10년간의 PER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그 EPS 주당 순이익이 지금 연평균은 뭐 4-50%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PEG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따로 있죠. PEG. 네, PEG라고 따로 있습니다.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라는 건데 그 PEG의 개념은 이런 거죠. EPS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PER 배수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게 PEG의 개념인데요. 근데 EPS 증가율이 4-50% 나오는 기업이 PER을 20배 초반 받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엔비디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은 사실 사셔야 되는 구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워낙 이제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가 내년에 하향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보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지금 저렴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 보시면 그때도 오라클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닷컴 버블 때 오라클 PER이 122배까지 올라갔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68배였는데 현재 다른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12월 18일 기준으로 브로드컴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이 31배, 아마존이 29배, 마이크로소프트 28배, 최근에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알파벳이 27배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저는 과도한가? 향후 10년간의 그 PER 밴드로 봤을 때도 엄청 과도한 편이 아닌데? 그리고 EPS 성장률이 계속 이제 상향 조정되는 거에 비춰봤을 때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다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증시, 특히 빅테크 업체들에는 아직 버블이라고 부를 정도의 밸류에이션 확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시스코의 비유를 하자면 그때 당시 뭐 향후 12개월 예상 PER 120배 이거는 좀 극단적이라고 봐도 어쨌든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수준으로는 버는 거 대비해서 좀 싸다. 네. 지금을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크게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이익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한 30배 안팎의 PER 배수는 저는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버블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제 얼마 전인가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요게 2000년 3월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 시기 닷컴 버블 정말 절정이었던 그 시기에 찍은 사상 최고치 이후에 거의 25년, 26년 만에 그걸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이 버블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 회복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어떤 상징적인 기업으로도 한번 봤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그거를 지금 비유하기엔 아직 버블 형성도 안 됐다. 네, 버블이 터지려면 일단 버블부터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때 버블이 터졌던 이유는 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이 높아진 상태에서 버블을 터트리는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건 이제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장표는 각 버블기의 미국 연준 기준금리를 나타낸 건데 요 파란색 선이 닷컴 버블 때예요. 네. 보시면 여기 2000년 초부터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은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주가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버블이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빨간색 선이 이제 2023년부터의 기준금리입니다.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연준이 한 3차례 금리를 인하했죠. 내년에도 뭐 한 차례일지 두 차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화정책이 지금 완화적 스탠스라는 건데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아직 버블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밸류에이션에 비추어 봤을 때 통화정책도 완화적이라고 하면 지금이 버블이 깨질 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상승장에는 탐욕에 물든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레버리지나 알고리즘 투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조는 물론 조금 시장의 바람보다는 덜 해줄 거다라는 지금 인식들은 있지만 어쨌든 인상은 아니라 인하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어떤 AI를 기조로 한 정부의 미국 정부의 정책이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일까요? 네,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를 엄청 세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미국 정부 보면 당국에서 보면 그 단기 국채를 매입하다든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10년대에 나타난 것처럼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긴축적인 스탠스는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AI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주가의 상승 이런 부분을 좀 떠받쳐주는 네.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근거로 하나로 보고 계신 거고 오라클도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AI 이 믿음에 있어서 뭔가 자꾸 재를 뿌린다고 할까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 이제 그 부상을 했습니다. 재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부상이 많이 되고 주목을 받고 근데 최근에 또 반등하는 흐름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재무 상황. 네, 올 11월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AI 버블에 대한 비관론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부채 조달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사실 큰 노이즈를 일으켰는데요. 한번 그에 대한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표는 위에 세 개 업체는 모두가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기존의 클라우드 빅3라고 하는 업체들의 이제 부채 비율하고 이자 보상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 기존 클라우드 빅3의 부채 비율은 다 10%가 안 되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면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인데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즉 이제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을 많이 번다는 소리니까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재무 안정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존이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60배잖아요. 이 말은 이자 비용이 1이면 영업이익을 60을 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클라우드 빅3 보시면 전혀 그 뭐 재무 안정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이 업체들이 지난 10년은 거의 채권 발행을 한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권 발행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캐펙스를 더 때려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채를 땡겼어도 이 클라우드 빅3는 사실 전혀 뭐 타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외사 보고서 본 것 중에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존 클라우드 그 대표 업체들 뭐 이제 클라우드 빅3나 메타 이런 애들이 앞으로 부채를 얼마나 더 끌어다 쓸 수 있냐 7천억 달러 이상을 더 끌어다 써도 문제 없다 이런 보고서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존 빅3의 재무 안정성은 탁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오라클이죠. 네. 옆표에서 아래를 보시면 오라클의 내년 기준 부채 비율이 한 29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좀 높죠. 그 옆에 오른쪽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도 보시면 지금은 8배 수준이니까 아직 이자를 못 낼 것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데 최근에 부채 조달을 급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자 보상 비율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에서는 약간 그 가능성을 우려를 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위에 아마존, 뭐 마소, 알파벳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낮은 게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익 창출 능력이나 이자 비용이 훨씬 떨어지죠. 네.
빅3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조금 재무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흔히 최근에 뭐 네오 클라우드 업체라고 해서 신생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죠. 뭐 코오이브나 아이렌, 네비우스 이런 애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자 보상 배율 보시면 뭐 컨센서스 기준이긴 합니다만 다 1배 안팎 또는 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은 그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뭐 기자재 조달을 못해서라든지 그런 이유로 뭐 한두 분기만 늦어져도 이자를 제때 못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을 필두로 네오클라우드 업체에 약간 재무 안정성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빅테크 업체들이 위험하다라고 단정 지을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큰 아젠다가 미국 증시 과연 AI 버블인가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거의 두 갈식으로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 주셨는데, 버블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또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은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탄탄한 기업들도 있지만 약간은 우려할 만한 숫자들도 보긴 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버블은 형성이 안 돼 있지만 2026년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부채를 조달 안 하던 빅테크 업체들이 부채를 조달하기 시작하고 지금 미친 듯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랑 오픈 AI랑 약간 순환 거래에 가까운 그런 거래들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 버블이 형성되는 초기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버블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버블이 크게 형성되어야 그 막대한 유동성과 자본력을 등에 업고 이 AI 산업이 빨리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으면 산업이 빨리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버블이 크게 일어나면 10년 걸릴 거를 3년 만에 해내고 이런 게 가능하죠. 돈의 힘으로.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 AI 기술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이 전쟁에서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섹터와 이제 당국이 합심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블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이 과정에서 형성이 될 거는 같지만 현재는 형성이 돼 있지 않다고 본다. 네, 그러기에는 맞습니다. 밸류가 좀 낮다. 네. 싸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블은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블장의 특징은 엄청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몰빵친다든지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과하게 끌어쓴다든지 이러면 돈을 제대로 못 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이제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이나 또는 금 같은 안전자산을 적당히 섞는다거나 이렇게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하시면서 주식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환거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순환거래의 굉장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경험도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좀 많이 봤었는데, 근데 요거에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보자면, 돈이 많은 기업이 그 돈으로 여러 기업들의 이제 인프라 자체를 좀 깔아준다는 건 AI 전반의 이 파이가 커진다?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이런 오픈 AI나 이렇게 서로 간에 발생하는 약간 순환 거래적인 지분 투자한 돈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또 GPU를 사고, 이건 사실 뭐 딱 봐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돌려막기라고 하기도 하고. 힘들죠. 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생태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재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줌으로써 AI 생태계가 더 빨리 커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뭐 완전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산업이 커져 나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블 논란은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결국에 AI야 막 오르다가 이거 버블 아니야? 또 주춤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렸으니까 다시 저가 매수, 그래도 AI야 다시 올라가고, 이런 어떤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들이 2026년에도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지만 버블이 크게 형성되는 과정이 26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버블은 형성이 되거나 그게 더 커질 것이다. 네. 그 버블이 충분히 많이 커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이 마냥 금리를 계속 내리진 않겠죠. 어느 순간 금리를 다시 올리는 구간도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약간 하락을 조금씩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26년에 나타날지 27년에 나타날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또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언제 하향 조정되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이 언제 깨질지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 전망 AI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 뭐 버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산업 전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몇 개 좀 갖고 와 주셨는데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AI 산업 전망의 핵심 키워드를 지금 장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6년 AI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해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구글의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알파벳하고 브로드컴 요 두 개의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올해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2026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초부터 이 에이직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고 해서 이 에이직 테마 관련된 ETF도 출시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에이직 시장은 26년에도 좋아질 것이지만 27년이 진짜 본 게임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뒤에서 장표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직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 AI 산업을 한번 복귀하는 겸해서 주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12월 18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미국 AI 산업의 대표주 주가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지금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게 알파벳이 60%, 그 다음이 브로드컴, 그 다음 엔비디아,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였는데 이 알파벳, 브로드컴, 엔비디아 모두 나스닥보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나스닥보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10년 내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실 지금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엔비디아도 주가가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알파벳하고 브로드컴이 더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뒤에서 장표로 말씀드릴게요. 네. 에이직 관련된 얘기 하기 전에 전체 AI 산업 캐펙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에 딥시크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 상위 11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2025년 합산 캐펙스 증감률 전망치를 시점별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막대가 뭘 의미하냐면 24년 11월, 작년 11월에 추정했을 때 2025년 합산 캐펙스가 11% 증가할 거예요라고 이제 전망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예상을 한 거고 네, 11월에 네. 그때 예상을 한 거고요. 2025년에 이럴 것이다. 네, 2025년 합산 캐펙스가 11% 증가할 네. 것이라고 작년 11월에 예측했었는데 네. 이게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치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 심지어 올해 2월, 3월에 그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 AI 산업이 망했다,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 이런 공포스러운 코멘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합산 캐펙스는 한 6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2026년 캐펙스 증감률은 몇 달 전에는 추정치가 1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1월 기준으로 한 32%까지 추정치가 올라왔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추정치가 더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6년에도 2025년만큼이나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숫자는 계속해서 좀 상향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기울기로 보자면 약간은 기울기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관없어요? 사실 작년에도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추정치가 상향되어 온 것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좀 완만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네. 이게 여전히 높다. 여전히 높고 내년 추정치도 지금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네. 대만 업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대만. 대만이 AI 서버 만드는 업체들이 많죠.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만의 AI 서버 ODM 업체들의 월별 매출을 나타낸 건데 요 맨 위에 있는 주황색이 2025년 수치입니다. 보시면 7, 8, 9월 3분기에 약간 수요가 약해지는 것 같이 보였었죠. 이것은 그 엔비디아의 GB200 칩에서 GB300으로 신제품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가 약했었는데 올해 11월 보면 다시 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GB300으로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간 구간이 있네요. 10월, 11월, 12월. 네, 11월에 가파르게 네.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GB300 신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마이크론 보면 이제 대만도 보고 우리도 보고 이제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약간 얘기가 새는 감이 있지만 우리 업체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간중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연초 이후 주가 같은 경우도 한 216%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대만 지금 뭐 월별 매출 동향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나냐 같은 경우도 연초 이후에 거의 한 500%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삼성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요 디램 1, 2위 보면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 나누고 계세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그쵸. 어쨌든 내년에 실적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AI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지금 강력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디램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이나 그 PC 출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메모리를 못 구해서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또 제품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쪽에 수요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 주가는 모르겠지만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수혜를 좀 톡톡히 받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랠리는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다음 장표 좀 볼게요. 전력 인프라 산업 얘기가 AI, 전력 인프라 요 얘기 진짜 궁금했습니다. 요거 액션 플랜 이거부터 들어가나요? 일단 AI가 아직 안 끝났어요. AI. 네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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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섹터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강하지만 네. 이 미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죠. 네. 올해 7월에 이제 복귀해 보시면 그 OBBBA 법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 원빅 뷰티풀 빌 액트죠. 그 정책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도 5조 달러가 상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더 찍어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I랑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강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스피드 액트였나요? 법안을 하나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섹터에서의 수요 증가를 미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AI를 민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제네시스 프로젝트도 그렇고 중국을 빼놓고는 미국의 정책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속되겠죠.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경제적인 정책, AI는 포기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2026년 키워드로 좀 봐도 될까요? 네, 2026년 키워드는 AI랑 전력 산업이고 그건 이제 재정 정책으로 뒷받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도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AI 산업,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클라우드 빅4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추이를 22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나타낸 건데 원래는 클라우드 빅3였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오라클이 지금 점유율은 몇 퍼센트 안 되지만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비교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2022년까지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대체로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2023년 상반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매출액 성장률 떨어지던 게 멈춥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들이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높이고 있느냐?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AI 서비스 매출을 늘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지금 반도체도 부족하지만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도 못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이 빅테크 업체들한테 급선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전쟁이 이제 전력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전력 산업에서도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의 출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2024년까지만 해도 AI에서 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보시면 많은 분들 뭐 지브리 스타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 오픈 AI 챗GPT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이렇게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막 바꿔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사실 안 쓰던 분들도 그 유행 때문에 사용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픈 AI의 매출도 늘어나고 그 활성 사용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도 그 구글 제미나이죠. 구글의 이 월별 토큰, 그러니까 출원 서비스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제미나이 3를 출시하면서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학습에서는 무조건 가장 좋은 AI 반도체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출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약간 성능 떨어져도 가성비 좋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원 수요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되는 ASIC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좋은 칩, 범용 뭐 이런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약간은 조금은 싸고 효율적이고 맞춤으로 쓰는 것도 좋다. 그쵸?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 훈련하고 출원 수요를 따로 나눠서 보면 네. 지금 보신 차트에서 2023년에서 24년 넘어올 때 훈련 수요가 크게 늘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원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선수들부터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년은 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각받았었으나 이제 올해부터 25년부터는 이 출원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트까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그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 GPU, 엔비디아죠 거의 이제 GPU랑 ASIC 중형 반도체의 이 점유율을 한번 나타내봤어요. 이게 올해 2월 트렌드포스 보고서이긴 한데 거기서 전망하기로 2025년 ASIC 주문형 반도체의 점유율은 21.8%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년에는 이게 22.7%로 올라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실 상승폭이 얼마 안 되죠. 근데 2027년에는 25.5%로 좀 빠르게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7년부터 ASIC 반도체의 그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것도 실제 만들어주는 건 대만의 TSMC잖아요. 근데 TSMC가 코어스 캐파 같은 생산 캐파가 딸리다 보니까 아무리 ASIC 수요가 많아도 2026년에 그만큼 할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IC이 그 캐파를 받아서 실제로 생산량을 엄청 늘릴 수 있는 시기는 2027년부터다. 사실 2026년에도 이 ASIC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성장률이 더 가속화되는 구간은 2027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버블 우려가 중간에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편, 뭐 구글 편 이렇게 진영이 나눠져서 뭐 그렇게 조금 주가 흐름이 갈리는 흐름도 있었고 그게 이제 TPU의 등장과 제미나이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자면 2026년에는 이 편을 갈라서 그럼 GPU는 조금 좀 떨어지고 TPU가 ASIC을 비롯해서 좀 간다. 뭐 이런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다 같이 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 주식쟁이들 좋아하는 게 뭐가 점유율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롱숏으로 잡아서 그러니까요. 뭐 하나 바이하고 뭐 하나 셀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보고 새로 신규로 사라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 그냥 세 개 다 골고루 살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 롱숏으로 잡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가 커가는 거를 다 향유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차트에서도 이제 GPU 시장하고 ASIC 시장의 성장성을 한번 비교해서 나타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2029년 보시면 29년에도 엔비디아 GPU 시장이 훨씬 큰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직 시장이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그 성장률은 더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브로드컴으로 대표되는 알파벳하고 브로드컴 대표되는 에이직 시장의 성장률이고 이 연두색 선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시장의 성장률인데 보시면 이 GPU 시장 성장률도 충분히 훌륭해요. 근데 그러네요.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이 나오는 게 이 에이직 쪽이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주가도 나스닥보다 셀 거라고 보지만 이 성장률이 더 나오는 에이직 진영의 업체들은 엔비디아보다 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성장률 높은 쪽이 좀 더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컨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이직을 브로드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죠. 다음 장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브로드컴의 그 에이직 설계 매출이 매년 가파르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7년에도 이 에이직 설계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드컴의 설계 능력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일찌감치 구글이라는 좋은 고객사랑 같이 오랫동안 이제 에이직 설계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구글 TPU가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이제 점점 입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는 뭐 오픈 AI, 메타나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브로드컴하고 좀 협력을 확대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존도 TPU를 써볼까?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에이직 시장에서 특히 좀 에이직 내에서도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브로드컴하고 웬만하면 이제 설계 파트너를 맺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서 이 에이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는 역시나 알파벳하고 브로드컴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ETF로 보자면 네. 어떤 걸 좀 유망하게 투자해봐야 돼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런 업체들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분명 좋은 네. 방법인데 올해 초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결국 주가를 다 회복했지만 딥시크 사태가 한창 논란일 때는 제 기억에 하루에 한 17%인가 빠졌어요. 그때 최대 낙폭이었죠. 근데 최대 네, 낙폭이었습니다. 네. 그 큰 기업이 17%가 맞아요.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ETF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 증시에도 이제 알파벳이나 브로드컴을 많이 담고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표가 한국에 상장된 알파벳 비중 상위 ETF들을 5개까지만 제가 나타내 놨고요. 대표적으로 에이스나 솔, 에이스, 타이거, 솔, 특히 에이스랑 솔이 많이 눈에 띄네요. 알파벳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는 에이스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코엑트 브로드컴 밸류체인 액티브 요거는 이제 저희 코엑트에서 아예 브로드컴 전문 ETF로 이제 출시를 한 거고 또 이제 솔이나 타이거 에이스가 브로드컴 비중이 많은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로 간접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장표는 저희 대담 마칠 때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주면 왜냐하면 뒤에도 ETF 소개해 주신 게 네.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2026년 전력산업 전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유효하다.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AI가 이렇게 발전하면 부족한 건 전력이다. 지금은 또 이쪽으로 한창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사이트 파워라는 개념이 최근에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2026년 전력산업 전망을 지금 장표에 네.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장표에 써놨죠. 26년 전력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온사이트 파워, 직역하면 현장 발전인데요. 뒤에서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사이트 파워의 대표 업체는 미국의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와 미국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 이 두 업체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주가 차트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최근 1년 기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나타낸 건데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블룸에너지입니다. 미국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GE 베르노바.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터빈 및 이제 변압기 업체죠. 풍력터빈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퍼스트 솔라.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 모듈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를 엄청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꽤 올랐고요. 특히
올해 7월 4일에 그 IRA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때부터 보시면 퍼스트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년에도 좋은 모습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이 태양광 쪽도 꼭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력 수요가 20여 년 만에 다시 증가한다. 그러니까 사실 전력 얘기는 2021년 정도 제 기억에도 미국의 노후 전력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전력 얘기는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전기가 부족해. 이제 전기야, 전력이야, 에너지야 했던 거는 뭐니 해도 AI겠죠. 네. 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 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미국의 연도별 발전량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일 텐데요. 네. 보시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발전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왔죠. 그러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 두드려 맞고 나서 최근까지는 거의 성장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한 2, 3년 보시면 이 발전량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5% 내외의 고성장 구간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전량 추이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쭉 올라가다가 2007년부터는 그냥 약간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끝에 네. 약간 이제 약간 들어올려지는 이제 네.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이게 보이죠. 최근. 네,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작년 11월에 10월에 베인앤컴퍼니에서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한번 떠왔습니다. 보시면 2023년부터 28년까지 미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전력 수요에서 각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전망했냐면 데이터 센터 AI가 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레지덴셜 주택용이 27%. 근데 여기 이 주택용에는 전기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뉴팩처링, 제조업 리쇼링이죠. 지금 보시면 온갖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한번 어느 정도로 세게 늘어나고 있는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동부 지역의 전력 수요 전망인데 미국 동부의 PJM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개통 운영자가 매년 1월에 보고서를 발간해요. 거기서 나온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이 24년 1월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선이 2025년 1월의 전망치인데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마 이제 26년 1월에도 또 보고서가 나올 텐데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참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동부 지역이 특히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천연가스 생산이 많다 보니까 천연가스 발전소가 많아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동부 지역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력 수요가 특히나 좀 강하다. 그러면 월별 데이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장표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균 전기료? 요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월별 데이터는 네. 누구든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 평균 전기료,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료죠. 이걸 1978년부터 25년 9월까지 나타내 보면 계속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전력 수요가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금은 계속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전체 발전량이 수요보다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이게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면 실제로 쇼티지가 발생하는 구간도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전기료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꺼버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전력망하고 발전소 투자를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그 다음 보여드릴 차트는 미국의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을 199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누구나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계속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전혀 그 피크아웃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야, 근데 이건요. 전력기기 요 신규 수주액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1월
저점이었다가 뭐 2021년, 2년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왜 코로나 겪고 이제 지나면서 그 이후에 같기도 하고 AI 확실히 이게 2022년 11월인가요? 챗 GPT 나오고 뭐 그때 그 수요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란 게 뭐 변압기 같은 걸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오, 이 차트에서 또 함의점이 있어요. 네. 보시면 이게 2021년부터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기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근데 2021년에서 22년까지는 그냥 노후 전력망의 교체 수요였어요. 아, 심지어 2021년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노후 전력망 교체를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까지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송전망이 6, 70년대, 80년대 요때 대부분 건설되었기 때문에 4, 50년이 넘어간 변압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만으로 몇십 년 만에 빅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2021년에는 미국의 노후 전력망 이슈로 굉장히 좋게 보셨던 교체 거군요. 수요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2023년 3월이었을 거예요. 네. GPT-4가 출시된 게.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AI 산업이 개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교체 수요에 더해서 전력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니까 신규 수요까지 그 위에 더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22년까지는 교체 수요뿐이었지만 23년부터는 신규 수요가 더해지면서 이건 한 세기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슈퍼사이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GE 베르노바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이 미국에서 고압 변압기 수주를 지금 2028년, 29년 물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업황의 강력함이 못해도 2020년대 후반까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별 데이터 점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변압기 생산자 물가네요. 이것도 누구나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이것도 있는. 누구나 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생산자 물가,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단가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수요가 좋으니까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 관세 인상 때문에 원가가 상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가 승분을 거의 100%다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만큼 수요가 강력하고 뭐 요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신규 수주도 많고 변압기 물가도 올라가니까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뭐 알겠어요. 그러면 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지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전력기기, 뭐 변압기 수요가 좋으니까 당연히 변압기 업체들은 이제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점점 전력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발전소를 빨리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떤 발전소가 메인이 될 것인가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발전 단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발전 단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선도 많고 글자도 많아서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발전 단가가 뭘 의미하냐면 그 IRA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 기준으로 발전가가 가장 낮은 거를 나타낸 겁니다. 이건 미국 에너지 정보청 공식 통계라서 제가 뭐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거기 통계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새롭게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은 육상 풍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유틸리티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단지이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대규모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그 태양광 단지에다가 4시간짜리 배터리 ESS 붙인 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발전소가 미국의 가장 주된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로 원자력, 해상풍력, 단순 사이클 가스터빈, 이것들은 발전 단가 비싸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발전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 단가가 뭐가 가장 낮느냐, 네. 좀 싸게 들어가느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면 육상 풍력이 가장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태양광, 가스 복합 화력, 태양광과 ESS를 합친 요 네 개가 가장 지금 단가가 낮다. 네. 요걸 주목해.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싫어하는 소위 뭐 그런 네. 것도 몇 개 보이긴 하고. 재생을 싫어하시죠. 근데 풍력, 어쨌든 뭐, 네. 미국은 주별로 이제 굉장히 자치권이 센 나라죠. 그리고 미국의 전력 산업은 70% 이상이 민영화되어 있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아무리 뭐 싫다 해도
뭐 각 주정부에서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쓰겠다 하면 그거를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행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는 안보 이슈 때문에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승인 안 내줄게요 하면 승인 안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해상 풍력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제가 여기 제목에 장표 제목에 연료전지의 발전 단가는 경제성이 과거에는 없어 보였지만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는 경제성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여기 그 장표 옆에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래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원자력 이상으로 비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보여졌는데 올해 7월 4일에 IRA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연료전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탄소 배출량 규제가 삭제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연료전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썼어야 되는데 그 배출량 규제를 삭제해 줘 버리니까 천연가스를 넣어서 돌려도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가 수소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료를 이제 저렴한 천연가스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발전 단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경제성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 유틸리티 업계에서 발전소 건설 기간의 시간 가치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발전소 지을 때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고요. 대형 가스 발전소가 5에서 7년 걸리고 육상 풍력이 한 2, 3년 걸리고요. 태양광 단지 큰 게 1, 2년 걸립니다. 근데 연료전지는 1년 이내 빠르면 3개월 만에도 설치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기 없고 전력 없고 네. 에너지 없는데 빨리 지어야 된다 네. 이거군요. 그래서 이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하면 네. 요 차트인데 요 차트 그냥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맞아요. 이 차트는 나중에 한번 뜯어보시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A랑 B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A와 B 두 개 지역에 가스 발전소를 똑같은 걸 지으려고 해요. 근데 A 지역은 전력망이 잘 돼 있어서 B 지역보다 5년 빨리 가동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저는 5년 빨리 가동할 수 있는 A 지역 발전소에 B 지역보다 한 200% 이상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배의 웃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처음에 비싸게 들어가더라도 뭐 이런 아니요, 거예요? 똑같은 가스 발전소인데 정확히 똑같은 가스 발전소인데 그냥 가동을 5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3배의 웃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졌냐?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에서 발전소 개통 연결 신청에서 상업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부터 발전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전력 당국에 발전소 지을 테니 전력망을 연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넣겠죠. 네. 그럼 그 신청을 넣고 나서 실제로 전력망 연결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렸냐를 측정한 거예요. 보시면 2000년대에는 평균 2.3년이면 개통 연결이 끝났습니다. 네, 맨 오른쪽 2024년을 보시면 이게 지금 4.8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근처에 대규모 가스 발전소에서 전력 끌어오려고 신청 넣으면 전력망 연결에 5년 걸리니까 그냥 5년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업체들 그거 당연히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제 내놓은 개념이 온사이트 파워라는 겁니다. 요 개념부터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네. 네. 온사이트 파워는 직역하면 현장 발전인데 말 그대로 수요처 바로 옆에다 이제 발전소를 짓는 건데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건물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느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었으니까 전력망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온사이트 발전원은 기존에는 거의 태양광하고 ESS 요것만 이제 온사이트 발전원으로 이제 간주됐었는데 최근에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소들이 온사이트 발전원으로 또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노란색으로 음영 칠해 놓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연료전지의 대표 업체는 미국의 블룸에너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올해 상승률이 뭐 엄청났다. 네. 이렇게 앞서서도 살펴본 바가 있고 팀장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남아있는 좀 장표가 많아서 포인트별로 좀 요약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각 장표마다 좋아요. 짧게 네네. 어차피 이거 일시정지해서 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조 엔진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개화된 시점은 작년 11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수요처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만에도 설치가 완료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월 사이 IRA 수정안에서 이제 세공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렴한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발전 단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발전 설비 신규 설치량을 다른 발전원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란색. 네.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니까 이제 배터리 ESS도 그만큼 많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하고 ESS 두 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매달 데이터를 따보면 계속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대안은 없느냐? 뭐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준공이 많이 되는 시점은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8년까지 기다리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네. 가스 발전소도 완전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원자력은 더 단기적인 대안이 안 되는 게 지금 2030년까지 에너지정보청 통계에 잡혀 있는 SMR 준공 계획은 2030년에 테라파워 SMR 딱 한 개입니다. 500메가와트 딱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수주받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테라파워고 뉴스케일이고 가장 빨리 완공해봤자 2030년이다. 네. 그래서 SMR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되려면 2030년대 초중반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른 게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네, 시간이 이렇게. 돈인데 네. 안타깝게도 조금 느리다. SMR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는지로 좀 서서히 가볼까요, 팀장님? 네, 그래서 이제 블룸에너지나 퍼스트솔을 직접 사실 수도 있을 텐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ETF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왼쪽 표는 한국에 상장된 블룸에너지 비중이 높은 ETF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퍼스트솔라 비중이 높은 ETF들을 쭉 정리를 해놓았죠. 아까 전에 그 구글하고 브로드컴 비중 높은 ETF들도 정리를 해놓았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일시정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온사이트 파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고압 변압기고 가스 발전소고 다 전력 섹터라고 하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전력 인프라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전력 인프라 키워드를 포함한 해외 주식형 ETF가 5개 있어요. 보시면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가 1년 수익률 기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울, 타이거, 코덱스, 키움 이 순으로 이제 수익률이 좋은데 이런 ETF들 개별 구성 종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취향에 맞는 ETF를 고르시면 좀 이제 합리적인 위험 수준에서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20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끝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알파벳, 브로드컴 관심 있으시면 네. 그 ETF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팀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이 네. 부분은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속적으로 또 모셔봐야 되겠네요. 오늘 삼성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